안녕하세요. 지식수다의 알리아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폴라로이드 장면처럼 이렇게 딱딱딱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바로 9.11 테러입니다. 국제사회의 그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사람과 알카에다가 딱 등장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또 하나 한국 사회에 이슬람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가 각인된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한 청년이 합류해서 더 논란이 되었던 IS까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알카에다와 IS입니다. 현재 치안이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법 안정적인 왕정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게릴라 집단 무자헤딘이 결성됩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선 공산 정권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을 파병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변 국가들은 이 무자헤딘에게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소련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요. 그리고 이 무자헤딘의 중심에 바로 오사마 빈라덴이 있었죠.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무자헤딘은 10년 동안 싸움을 이어나가요. 그리고 결국 소련은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오사마 빈라덴은 자신의 모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갑니다. 소련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은 안타깝게도 내전에 들어가요. 큰 적이 사라지니까 함께 싸웠던 사람들끼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악명 높은 탈레반이 집권에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지원 아래 싸움을 이어갈 수 있었던 오사마 빈라덴은 왜 다시 미국을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그 발단이 된 사건은 바로 걸프 전쟁입니다. 여기서 잠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이슬람에는 3개의 성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카바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 마카, 그리고 메디나, 그리고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무슬림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방향도 이 마카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카와 메디나는 무슬림이 아니면,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원칙을 깨버려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이 원칙을 깨게 됐을까? 걸프전이 발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안전에 위험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곳에 주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머물고 있었던 오사마 빈라덴은 이 결정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 반미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단으로 향하죠. 물론 수단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어요.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 오사마 빈라덴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오사마 빈라덴의 가문을 압박해서 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게 만듭니다. 결국 오사마 빈라덴은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게 되죠.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탈레반의 비호 아래 오사마 빈라덴은 알카에다를 다시 재건하고 성장시키면서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9.11 테러는 미국이 자신들이 키운 전사들에게 공격을 당한 셈이기도 해요. 이때부터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오사마 빈라덴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오사마 빈라덴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는 이슬람 국가들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무장단체들에게 알카에다로 들어오라는 서한을 보내면서 알카에다의 이름 아래로 다 모이게 만들죠. 훗날 IS가 탄생하게 된 이라크 지부도 이때 들어옵니다. 여기서 잠깐 알카에다의 운영 방식을 볼게요. 알카에다는 일명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해서 지도부가 있으면 그 밑에 지부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지부는
독립적인 이름을 가지고 독립적인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 이름은 바로 ISIL이었고 이후 IS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발생하죠. 2003년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핑계로 이라크에 침공하고 후세인 정권을 축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비효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당시 후세인을 지키고 있었던 후세인 친위대가 있어요. 이라크 군사 중에서 가장 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후세인이 축출당한 후 모두 어디로 향하게 됐냐면 바로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 즉 ISIL로 향하게 돼요. 그들이 그냥 몸만 갔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그리고 자금 모두 가지고 ISIL로 향해요. 결국 ISIL은 막강한 힘을 가지는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무기와 자금이 유입되면서 ISIL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이라크는 다시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라크 내전에서 이라크 정부군을 지속적으로 이겨요. 이렇게 상승세를 타가면서 결과적으로 이라크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모술까지 딱 이렇게 점령하게 되고 이어서 시리아 동부 지역까지 이렇게 딱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알카에다와 결별합니다. 기존의 테러 단체와 IS가 달랐던 점은 사실 IS는 한 곳에 지속적으로 주둔하면서 그곳에서 세금을 걷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종의 국가 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를 냈던 거죠. 그러나 사실상 이들은 국가도 아니었고 더더욱 이슬람은 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슬림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사실 이슬람 세계와 몇몇 국가들은 이 IS를 IS라고 부르지 않고 다에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에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불러줄 수 없다라는 이유 하나와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쉬라는 말이 아랍어 뜻으로 집밥다, 밥다라는 뜻이에요. 이 대쉬라는 말과 다에쉬라는 말이 듣기에 좀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에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IS는 자신들을 다에쉬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무슬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하람이라는 말로 축약할 수 있어요. 이 하람이라는 말은 아랍어 뜻으로 나쁘다, 금지, 안타깝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좀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 왜 안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하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즉 금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이렇게 말할 때 쓰는 용어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금지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선 이들이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를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민간인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무슬림들인 거예요. 그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절대 이슬람 교도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그것은 이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억울해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슬람이 마치 테러리스트 이렇게 일반화되면서 자신들이 예를 들어 여행을 가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 막 몸수색부터 보안이 정말 이 사람들 대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심하게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이 보안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일반화된 편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거기에서 오는 억울함도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단체 중에 KKK라고 아주 극악무도한 애들이 있잖아요. 즉 그런 애들이 전체 백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백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장 화를 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아이들, 잘 모르는 아이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테러 행위에 가담시키는 것에서 가장 화를 많이 내요. 제가 모로코에 있었을 때 그 카사블랑카의 한 PC방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각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조끼를 차고 있었던 아이가 13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그 어린애들을 이런 일에 이용해 먹는다고.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얘기하면 무슬림들에게 그런 극단주의자들은 그냥 극단주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까? 이 점을 이해하려면 중동과 아랍 세계의 사람들의 지난한 고통의 역사를 조금은 이해를 해야 해요. 핵심만 얘기하자면 서방 세계로부터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이용당한 것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혼합되어 있어서 이곳 사람들의 정서에 강하게 배어 있어요. 석유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의 정치에 계속 개입하고, 그리고 이들의 상황을, 그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서 먹고,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배신하고,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불공정한 대우, 그것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분노는 어느 정도냐면 그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일본한테 독도를 빼앗겼다라는 느낌?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또한 이들이 보는 서방 세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이슬람이라는 종교,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문화 체계, 이런 것들을 마치 서방 세계의 것들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취급하고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런 반감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정서들이 이 선동에 취약한 토양을 제공하는 셈이에요.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는 아주 많은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이 화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미 악화되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역량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투쟁도, 아랍의 봄을 타고 이렇게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열망도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이용만 당하고, 그 참혹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래된 분쟁일수록 오래됐으니까 이거 지겹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난민이 들어오는 게 싫으면 그 해당 국가의 문제를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위해서 사실 국제사회는 이 중동과 아랍 세계의 이 정치적인 불안정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어요. 그 상황에서 현재 일반 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테러, 즉 그들의 생명입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차량 테러는 너무 뜻밖의 일이라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위로를 받았어요. 빈번한 테러로 인한 사망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익숙한 사고라고 해서 생명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단신처럼 지나가는 그 사망자의 숫자가 사실은 허망하게 사라진 생명의 숫자, 삶의 숫자, 그리고 인생의 숫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숫자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테러 단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빈번한 분쟁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